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어제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안 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었는데 12상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던 주장이 나왔어요. 먼저 발언부터 보시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국회요원이 됐더라 이런 말도 했고 SNL이냐는 말까지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계엄 다음 날, 계엄 해제한 다음 날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 의원하고 함께 곽종근 특정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터뷰를 하는데 라이브로 진행하죠. 네. 거기서 이제 요원이라고 실수를 해요. 곽종근 의원이. 그러니까 그걸 다시 확인하느라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다. 이렇게 지금 그 변호인단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거꾸로 마치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라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스운 얘기죠. 날리면 바이든 또 2탄 되는 거고 국민들도 듣기 평가하냐. 그런데다가 저렇게 엄중한 헌법 그 탄핵 심판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저런 식의 말장난 같은 질문 답변을 하면서 이게 본인들의 어쨌든 잘못을 은폐하고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 입장도 그렇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또다시 이게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우롱하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뭐 한 8시간인가 그걸 다는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빨리 돌려가면서 봤는데 본인들은 어쨌든 저렇게 서로 이제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추고 나와서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데 군데군데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백도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더 굳히는 일종의 이제 자책골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하고 전 국방장관의 그 티키타카를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안보에 있어서도 전 세계 10위권 아닌데 저렇게 하면서 국방정책과 안보정책을 진두지휘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모골이 송연하다 그럴까 굉장히 위험했구나.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라서 저렇게 하는 건지 예를 든다면 그 요원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막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예고돼 있었어요. 그 전에 23일에 국방장관의 그 증인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장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심전심 심심상인 텔레파시가 지금 통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우스운 말장난을 하느냐고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장난을 너무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으니까 바보가 아니라 뭔가 심오한 전략이 있는 건가? 예를 든다면은 지금 헌재를 통해서는 이 헌재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파면이냐 아니냐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론이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이나 또는 증인인 국방장관 측에서도 여론은 계속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단 내란죄가 인정되는 순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기징역 또 무기 금고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는요. 그런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저 정도라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지 그걸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포고령 1호를 놓고 모든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1호를 두고도 이제 국회 측에서요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김 전 장관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서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는데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놔둡시다 말하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나냐.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제 자백 진술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이제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는 게 그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위헌적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 그냥 발표하자.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박범계 의원이 자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런 대목이 본인들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지만 허술한 거죠. 이제 그거를 날카롭게 헌법재판관들이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 말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포고령 그 1호가 뭐냐면 국회, 정당,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로 진격을 했어요. 계엄군이. 그걸 금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해제 이틀 뒤인가 윤 대통령이 보좌를 해가지고 용산에 들어갔을 네. 때 왜 나를 체포하라 그랬냐 따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물어물하면서 한 얘기가 만약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건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포고령의 마지막에 보면 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다 현행범이라고 돼 있어요.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이제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내려온 윤 대통령의 오더가 싹 다 잡아들여라. 그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게 그 법 위반, 현행법 위반이고 그 현행법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현행범이기 때문에 잡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 현행범이라는 근거가 바로 이 포고령인 거거든요. 그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그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는 문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증거들이 어쨌든 국헌문란 목적에 어쨌든 내란 동기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갖다가 본질을 희석시키고 마치 그게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앞서 그 뭐 상위 법규 위반인 걸 알았지만 뭐 이런 단서를 붙여서 얘기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의 불법성이나 위헌성을 자백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자승자박 같은 형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박원석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계엄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고 하루 미만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꼼꼼하게 법전을 따져보는 대통령의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띄엄띄엄 봤다는 게 그 짧은 포고령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 호소하려고 계엄 선포를 한 거잖아요.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역시 짧게 할 거라고 본인은 다 예상했고 본인의 예상보다도 더 짧아지긴 했지만 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으면서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인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건 저 개인 생각인데 아플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지금 김용현이란 사람은 계속 그걸 맞춰주면서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는 사실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그러한 그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식의 수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루 만에 끝날 거기 때문에 포고령에 그걸 쓰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처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인식의 어떤 괴리 같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델리카스님이 계몽령 얘기하셨고 변사또님이 계몽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이제 국방 책임자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계몽령이라는 이 논리가 사실 이제 일부 구구에서 나오는 논리인데 이걸 헌재 재판정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임하는, 그러니까 탄핵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이제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헌법적, 법률적 자기 방어나 변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게 이제 이른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심심치 않게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거를 딱 찝어다가 지금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이건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저 광장에 있는 그런 극우적인 강성 지지층들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과 내 뜻이 같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또 다른 이제 포석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으로써 설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마저도 이제는 이른바 이제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다 그 카르텔에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엄중한 헌법재판의 장에서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었다. 이거 법률적 주장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극우 세력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를 그 단어를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우스워 보이고 왜 저런 궤변과 억지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까라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좀 진지하게 정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 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우리 헌정체제의 중대한 위기와 공백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기와 공백으로부터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 신중하고 또 정확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선동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마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습격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일종의 내란 선동 행위를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엄중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출신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네. 상당히 놀랐는데 이게 단순히 그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변호인도 계몽령을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의 세력들 간에는 전혀 소통이 없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그 굉장히 단단한 지지 세력에 의해서 지금 그 지지율이 견인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심판을 해서 파면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이게 여론이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갈라져 있다 하면은 과거의 탄핵 사례와는 좀 다른 사례가 되죠. 과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여론이 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의 발언이 법 위반의 요소는 있으나 하면서 이제 그 탄핵을 기각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 여론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론 이제 어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마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인식하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지금 얘기가 포고령이 있고 문건이 있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준 거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 외교부 장관도 또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문건에 그 8이라고 적힌 페이지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그게도 맞다. 다른 문건도 있었다. 근데 내가 한 거에는 8이라는 페이지는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요 8이라는 숫자를 빼고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 글쎄요. 근데 그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문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자신을 지목해서 부르고 그리고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전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사 하에 실무자가 전달해 줬는데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봤더니 뭐 그런 내용이어서 참고하지 않았고 그 아마 차관한테 건너줬는데 차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그렇게 실물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약간 이제 답을 얼버무렸어요. 내가 작성했는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을 뺍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최상목한테 준 적도 없고 그건 김용현이 작성하고 저도 김용현이 준 거다. 거기에 김용현 장관이 어제 맞장구를 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검토하라는 건 다시 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고 우리 형법의 내란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입니다. 근데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고 한 게 국가 권력의 배제예요. 이게 딱 걸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으로부터 좀 도망가려고 저런 식의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다른 반대 진술이나 반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몰랐는데 어제 확인된 사실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뭐 누구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한테 다 이제 검찰이 물어볼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렇겠죠. 거기에 네. 직접 받았냐. 그럼 이거 증명되는 게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꾸 윤 대통령이 본인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뚜렷하게 이제 내란 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게 뚜렷하고요. 어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이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긴급재정명령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마치 기재부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는 식의 얘기였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회가 멀쩡히 있는데 기재부에 긴급재정명령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게 의미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상하죠. 네.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런 식으로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반대의 증거과 증언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계엄을 할 때 대통령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읽어보게 되는데요.
일단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기 전에 뭔가 조처를 취하면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계엄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내란죄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내란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란이 안 되려면은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증언을 보면은 김용현이 우두머리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해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계엄 선포를 대통령이 만방의 방송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그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헌 문란이라는 부분이 본인들도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어제 증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김용현은 제가 볼 때 내란 우두머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기도 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일단 그 공공연하게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거기 그런 얘기도 나와. 24시간 대통령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격해진다 그러든가 그런 얘기도 나와요. 굉장히 이 기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복이 얼마나 심했으면 어제 그 기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자기가 뭐 이거를 주도해가지고 적극 건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제의 그 증언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 어제 증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을 첫 증인으로 불러달라. 순서를 땡겼죠. 예, 그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근데 이제 김용현만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다른 장성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국회에서 그리고 검찰에 나가서 다른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청문회 할 때 나와가지고 그게 사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그 지난번 요번 말고 어제 말고 엊그저께 지난번 그 출석해가지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 동시 거의 실시간 반박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실제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신 목소리로 들어가가지고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걸 거듭 확인했거든요.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초에 했던 게 거짓말일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본인들의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김영현을 불러서 어쨌든 자신들의 주장을 뭐 그게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마치 이게 진실 공방의 문제인 것처럼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처럼. 근데 이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계엄 선포의 요건이 헌법상 타당한 요건이었느냐. 그게 어쩌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헌법 그 계엄 선포였느냐. 그리고 국회에 그 계엄 선포 해제 권한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하는 이유는 아까 모두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량이라는 게 중간 지점이 없어요. 보통 법정이나 저런 데 나가서 그 진실을 말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는 이유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탄핵 재판은 뭐 그래 탄핵까지는 좀 그러니까 1년 직무정지 1년으로 줄여줄 게 이런 게 없잖아요. 파면 아니면 기각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 그 형사 재판도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저렇게라도 막 나가서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도 오르고 지지층이 결집하니까 나중에
만약 보수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면 그때 가서 뭐 사면이든 뭐든 그런 걸 노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러서거나 약해지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앞선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저는 저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부분도 좀 의구심이 가는 답변이었어요. 이제 노트북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작성했냐고 물었는데 LG 하나워드 얘기를 하는데 LG도 아니고 금성사 시절에 하나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예전에 있었거든요. 보통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면 뭐 아래 한글을 쓴다, MS 워드를 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워드를 쓰던 시절에 컴퓨터를 쓰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직접 작성한 건 맞나?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문건이 본인이 주무장관이니까 대통령 뜻을 받아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사도 아니 이게 문건 내용이 다 보고할 것, 뭐 할 것 하는 지시 상황이잖아요. 보면 다 지시 상황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장관이 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시 사항을 문건으로 나온 건데 이게 그냥 근데 김용현 장관은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업무 협조하면서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려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국보의 문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참고해가지고선 본인이 불러주고 개조식으로 이게 딱 그 국방부에서 쓰는 형태라 그러더라고요. 네. 보고서 형태가. 그래서 쭉 불러줬겠죠. 그리고 절대로 혼자 다 했을 리는 없고 대통령께 한번 보여드렸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코멘트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그거 자체가 대통령이 이 지점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고할 것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뭐 총리한테도 지금 쪽지를 줬다 그러는데 총리는 차치하고라도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보고할 것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얼떨결에 나온 것이 대통령 뜻을 받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게 다 내가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엄호하고 싶은 거예요. 요새 그 극우 지지자들 중에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경호 차장이래요. 너무 잘한다고 지금 박수를 받고 있대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이제 와서 저 진실을 말하겠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끝까지 엄호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물론 개인 사견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려면 좀 똑바로 엄호를 하든지 어저께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뭐 요원에서 터지고 또 뭐 계몽령에서 터지고 웃지 않습니까? 웃는다라는 거는 그냥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라는 참담한 심정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